자, 시선 처리법. 지금부터 외우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꿀팁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과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좀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11년 차 입시 컨설팅 회사인데, 여기 블로그 내 검색으로 검색을 해보면 숭실대 면접이라는 키워드에 무려 61건이나 포스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해서 일단은 요거를 볼 겁니다. 자, 이걸. 네, 숭실대 면접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글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또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양쪽의 포스팅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숭실대 수시등급 교과 최저 입결이라는 걸 클릭을 해가지고 넘어왔어요. 보니까 뭐 별다른 변경사항 없다 이렇게 나오고, 뭐 제가 보기에도 큰 변경사항은 아닌데, 지금 SSU 미래인재를 731명이나 선발하니까 지금 숭실대에 대해서 문의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 면접을 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부터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보려고 지금 다른 것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숭실대 면접 포스팅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 있는 다른 포스팅에 클릭을 해서 잠깐 들어온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상에서 찍었던 것들을 이렇게 가져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인 SSU 미래인재 전형이 이번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전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충원율을 밝히지 않고 합격 내신을 밝혔는데, 합격 내신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화학과가 되게 높았어요. 2.48, 이게 평균치고요. 네, 교과 전형은 올해 내신컷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경쟁률도 꽤 높았죠. 그래서 이렇게 숭실대학교 합격 팁 영상 클릭하면 이제 영상이 바로 나올 것이고요. 자소서의 반영 비중과 실제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로 숭실대학교를 또 제가 손꼽았죠. 네. 입시 읽어주는 여자 콘텐츠로도 바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시 집중 분석이 학교별로 쭉 다 나와 있으니까 창의전략 컨설팅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11년 동안 제가 누적해서 그 포스팅 나간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요. 보시고, 이거는 닫을게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숭실대는 기본적으로 1대1 위주의 면접을 1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시간이면 거의 뭐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내가 면접에 대해서 정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1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 수는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쪽의 커리큘럼은 12시간제에 맞춰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학생 스스로 자기의 생기와 자신의 자소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꼬리를 이제 이어서 들어가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꼬리를 어떻게 질문이 들어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게 될 겁니다. 보시면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29일인데 면접고사가 11월 2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9일 오전에 발표가 날 건데, 만약 뭐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약속된 날짜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발표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까지 10시간까지 정했다면 아마 시간에 맞추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4일간 준비가 가능하죠. 일단 저희는 4시간씩을 한 세트로 해서 3일을 오는 게 FM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29일부터 잡는 분은 좀 많지 않으시고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이렇게 준비할 것이 가장 많습니다. 시작 시간은 10시, 2시, 6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요.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숭실대 면접 대상자는 면접 시 반드시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셔야 되고, 이거 당연하죠. 시험 시 필요한 수험표는 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출신 고등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교복 착용이나 명찰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뭐랑 비교해야 되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미래인재 전형 특기자라서 교복을 착용해도 된다라 그랬죠. 숭실대는 면접의 평가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면접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학교입니다. 실질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제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별 기출문제를 분석하거나 스스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모의 면접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저희도 이제 모의 면접 위주로 준비하되, 그냥 단순히 계속 기계적인 모의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답변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교정을 해나가면서 같이 면접 대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12시간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면접 진행 방식 및 평가 요소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평가 항목은 전공 적합성, 인성, 잠재력 이렇게 해서 전공 적합성이 30점 중에 15점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면 거의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봐요. 되게 끝에 끝까지 물어봐요. 특별히 어떤 독서를 했다면 거기서 막 끝에 끝까지 물어봐요. 해서 독서 관련해서는 모든 책을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2권에서 3권 정도는 심층적으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라고 학생들이 준비시켜줄 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네, 그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서류 기반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학생의 뭐 외모나 그다음에 학생의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반영하지 않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랑 자소서는 이제 앞에다 두고 학생에게 질문하면서 그 학생의 자소서에 물론 이제 통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자소서에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인성과 잠재력을 합쳐서 15점을 주고 있는데 이 점이 좀 독특한 점입니다. 보통은 이제 각각의 그 배점을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잠재력으로 치고 그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합해서 비록 전공적 합성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인성과 잠재력을 뛰어넘어 뽑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는 전공적 합성과 인성과 잠재력을 다 가져가라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학업 능력의 경우는 지금 안 나와 있죠. 평가 항목은 원래 면접에서 학업 능력 똑똑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전공적 합성, 자기 전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내가 대학에 와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성, 공동체에서 모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리더십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학업 능력은 지금 표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학업 능력적인 측면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똑똑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2명의 면접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2명의 면접위원 중에 1명은 교수님, 1명은 입학사정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면접 질문 예시를 보시면 무슨 활동이 가장 활발해 보이는데 이 활동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이거 연습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활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으면 이 활동은 무엇입니다. 까지만 답변해야 되나요? 그거는 입학사정관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답변은 무조건 3문장 이상으로 하되 전 그냥 3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3문장을 만들 때 우리가 말을 만들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의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했는데 학생 활동은 무엇인가를 물었으면 학생의 활동은 학생들의 리더십 활동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활동은 제가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서 저는 이 활동 중에서 특히나 바자회를 함께 만들어갔던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자회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했고 이 수익금을 애초에 바자회를 기획할 때부터 기부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기부도 하고 기부 증서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바자회라는 그 취지 자체가 1차적으로는 아나바다, 그러니까 뭐 아껴 쓰고 나눠 쓰다, 뭐 이렇게 기존에 이미 소비된 것을 한번 재소비함으로써 소비의 효율을 높인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바자회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이것으로 수익을 남겨서 그 수익으로 또 다시 기부를 한 것도 너무 뿌듯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에 오게 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 양쪽 면 혹은 다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싶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전반적인 성적보다 땡땡 교과 성적이 좋은데 혹은 나쁜데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좋은 데보단 나쁜 데를 많이 물어봅니다. 나쁜 데로 준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전반적인 성적보다 수학 성적이 안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자, 이 친구가 그럼 경제학과라고 생각해 봅시다.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경제학과에 1차를 붙었어요. 제가 답변 예시를 대강 만들어 보자면 전반적인 성적보다 수학 교과 성적이 안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자, 이유가 있나라고 물어봤지만 그 이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의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이 질문은 나의 학업 능력을 묻는 질문인가, 전공적 합성을 묻는 질문인가, 발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인가, 인성을 묻는 질문인가 검토한 결과,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받으면 빠르게 검토하세요. 일단 딱 대놓고 물어보는 건 나의 학업 능력이죠. 그리고 나의 학업 능력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당장 수학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대학에 들어서 경제라는 학문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수학
수학이라는 분야와 경제라는 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이라는 분야는 물론 이제 경제학에서 쓰이는 여러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학의 모든 부분이 다 경제학에 포섭되진 않죠. 그렇다면 저라면 수학의 여러 파트 중에서 경제학과 관련된 파트는 내가 잘했다라고 주장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해요. 해서 저라면 저의 수학 교과 성적이 다른 과목들이 주로 2등급 또는 3등급인데 수학 교과 성적만 4등급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과로서 경영과 경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전공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 수학이라든가 미적분 이 측면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음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프라든가 어떤 경제학과 관련된 어떤 수요 공급 곡선을 포함하는 그런 포물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고 또 그 곡선 자체를 그린다 안 그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곡선이 왜 있고 그것이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해석되고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통계 분야나 그래프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훨씬 더 경제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학업 능력엔 크게 의심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에 대한 철저한 학업을 가지고 이제 또 이런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봐주셨기 때문에 1차에 뽑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학업 능력에 대해서는 전 믿고 뽑아주셔도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일단 답변의 적절한 길이는 50초에서 1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격을 받았다 해서 위축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애초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러 간 건데 그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압박 면접을 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기 위한 거지 그 사람의 못된 점, 못난 점, 부족한 점을 찾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 뽑아도 될 정도로 얘가 괜찮은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부분을 좀 보죠. 숭실대는 전공적합성, 인성, 잠재력을 주된 평가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해서 답변에 해당 평가 요소를 녹여내도록 미리 면접 대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 대본 없이 얘기해요. 대본 없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직업이라서 대본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생이랑 직업을 갖기 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하시고 면접 대본을 미리 만드시길 바랄게요. 해당 요소를 녹여낸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컨설팅과 같은 방법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숭실대에 대해서 1대1 위주의 12시간의 프로그램이 있고 이 12시간은 하루에 4시간씩 3일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 학원에서도 요번에 포스팅된 게 있더라고요. 네, 더이시플렉스 학원입니다. 더이시플렉스에서 그 숭실대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면접 후기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면접을 본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선생님들은 상냥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과 교수님이 좀 나이차가 많이 나 보였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시선처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선처리법. 지금부터 외우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꿀팁입니다. 질문을 한 사람을 위주로 쳐다보세요. 질문을 한 사람인 A를 위주로 쳐다보다가 그 A가 본인이 뭔가 필기를 하거나 노트북에 뭔가를 적거나 아니면 어떤 메모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딱 내리거나 그 학생을 쳐다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B 입사관을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A 입사관이 질문을 했는데 괜히 시선 처리하겠다고 A랑 B를 막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지 말고 A 위주로 쳐다보되 A가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B를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꿀팁이지 않나요? 생각보다 제가 여기에서 애들을 가르쳐보면 생각보다 시선 처리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해줬습니다. 어떻게 한다? 나에게 질문한 사람 위주로 쳐다본다. 간단하죠? 네, 수시 면접 선발 방식은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지금 글씨가 조금 작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는 12월 2일에 면접을 본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시 면접에 대한 얘기도 아까 봤던 내용들이고요. 내용도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고 역시 영상도 비슷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블로그 포스팅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클릭해서 이동하시고 여기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채팅하기 눌러서
바로 궁금한 점 문의하시고 예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예약 전용 상담이기 때문에 숭실대 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1차를 붙었다면 갈 수 있는 확률은 모두에게 비슷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아직 1차 발표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숭실대가 합격이 안 됐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에 또 학종 면접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2월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숭실대 이외에 다른 학교로의 2월 될 면접 전형 없이 나머지는 다 교과 전형이다. 그런 경우에는 예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환불을 해드립니다. 예약비는 저희가 5만 원을 받는 걸로 알아요. 이 예약비는 왜 받냐면 계속 2월을 해드려야 된다는 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상담원들이 저희가 이제 예약을 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자료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자료의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